다음 이제 사용 해결료 하는 건데, 혹시나 사용 해결료 뭐 또 누가 뭐 옆에 2초만, 몇 초만 서 있으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용 해결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거 찾아가서 옆에 서 있겠습니까? 그죠? 일반인들이. 이거는 참고로 사용 해결료라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 쓰고 난 연료를 말하죠. 그 자체는 사실은 고농도의 방사선 덩어리입니다.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원자력 발전소 안에 이렇게 큰 풀장이 있습니다. 깊이가 대략 한 14, 5m 되는 깊은 풀에 수학이 빠져놓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놓고 그 위에 최소한 물을 한 6m 이상 채워놓는 거죠. 이렇게 있고, 보통 여기다 물속에 한 5년 넣어놓습니다. 그럼 5년 넣어놓으면 이게 많이 식고, 그 다음 방사선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스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해결료 길이가 한 3.7m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약간 높죠, 그죠? 길이가. 그럼 그보다 더 큰 구리통에 집어넣고 그 구리통을 다시 콘크리트 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요게 그 통입니다. 요 보면 뭐 이렇게 이 속에 해결료 가득 들어있는 거죠. 요 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양키 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양키 발전소라고 있는데 여기는 커네티컷주에 있는데 발전소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다하면 그동안 해결료를 많이 쌓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발전소는 뜯어내는데 해결료는 아직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임시로, 그러니까 똑같이 이분들은 실내 체육관 같은 데 내놔놨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그냥 야적한 겁니다. 그냥 밖에 내놓은 겁니다. 어떤 사진 보면 그 옆에서 작업자가 서서 이렇게 기대가 이렇게 서 있고 일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발전소 부지가 예를 들어 한 손바닥만 하다 칠 경우에 저 해결료 쌓아놓은 부지는 요 손톱 끝 하나 크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40몇 년 쓴 그 해결료가 양이 많다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양이 적은 거죠. 발생량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아직은 요 상태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에 저장한 걸 습식 저장이라 그러고 밖에 끄집어내서 통 속에 넣어놓는 거를 그냥 건식 저장이라 그래요. 젖었다 안 젖었다 이 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마 이렇게 건식 뭐 중간 저장 혹은 임시 저장 이런 거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 된다, 뭐 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게 큰 이슈입니다. 자, 요거 참고로, 아까 뭐 양키 발전소라는 데가 여기 보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쌓아놓은 거 있죠, 그죠? 쌓아놓은 거 있는데 요 확대한 보면 여기 옆에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자가 있으니까 여기 뚜껑이고 사람이 이게 사실 위험하면 작업자가 그렇게 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이런 거 비슷한 게 경주에도 우리나라 경주에도 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건식 저장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금년도 혹은 내년도에 우리 사회에서 또 온전하게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이걸로 인한 논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답을 찾으려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우리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마지막으로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 치적이 사실은 이제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포스트 2020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이제 결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화석연료, 석탄, 뭐 석유 뭐 이런 걸 줄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빙하가 녹내 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030년, 지금부터 대략 한 12년 남았죠. 2030년에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사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2030년에 이만큼 쓸 것 같다. 그거에 37%를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게 37%를. 그러면 감축하려면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줄여가야 되거든요. 줄여가야지. 37% 하려면 뭐 예를 들어 지금하고 똑같이 쓴다 치면 12년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3이면 됩니까? 1년에 3% 줄이면 30몇 프로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2, 3%는 팍팍 줄여가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줄여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게 미국이나 이런 이제 강대국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벌칙 조항이 달라지겠죠. 무역이나 뭐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참고로 이제 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탈석탄 동맹 해가지고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 2030년까지 이제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안 쓰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리 기후 협약 때문에 이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서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 다 전파된 거죠. 이거는 참고로 이제 뭐 8,000년 전에, 7,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쭉 시간별로 이산화탄소가 늘었다 줄었다다가 금색이 와서 확 늘었고, 이거는 좀 짧은 기간에 80만 년 전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래보다가 확 늘었잖아요. 결국은 현대 문명이 오면서 이제 이 늘은 거 이걸 어떻게든 간에 잡아야 된다. 이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석유, 석탄에 대한 석유, 석탄 아니면 LNG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강제적으로 처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있다고 돈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이걸 지키려면 어쨌든 간에 줄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뭐 사실은 1시간 이야기가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에너지 전환 계획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 계획의 요지는 뭐냐 하면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인다. 근데 점진적으로 줄인다 하는데 여기에는 좀 급격한 그 부분이 들어간 게 신규는 백지화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운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명 연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금지한다. 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수명 연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면허 갱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운전 비중을 자연스럽게 줄이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 석탄 비중을 줄이겠다. 그러면 모자란 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한 부분은 LNG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획 자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니까는 두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수요를 관리하겠다.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거는 쓰는 사람한테 좀 뭐 이렇게 많을 때는 좀 쓰지 말아 달라 이런 이야기고, 좀 더 나아가서 소비 구조를 혁신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비 구조. 전기는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산업 부문에서 필요한 거 쓰는 건데, 전기 소비라는 게 결국은 가장 큰 게 산업체인데, 결국은 산업 구조 혁신하고도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너무 커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기가 우리 삶을 혹은 산업을 지원해 주는 거지, 그거 맞춰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가 맞벌이를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 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이제 에너지 전환 계획인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정부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2030년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석탄은 줄인다, LNG는 늘린다, 석유 발전은 원래 굉장히 비싸고 원래 양도 적습니다. 이건 완전히 없앤다. 원자력은 30에서 18%로 신재생은 4.7에서 20으로 늘린다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원자력을 줄이건 뭐 그런 건 차치하고 화석에너지 비중이 현재 한 64.6% 정도 되는데 2030년에는 62%로 되겠다. 그래서 비중이 대략 얼마입니까? 한 2.6%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절대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중은 늘어나도 실제로는 절대량이 한 30% 정도 느는 걸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파리 기후협약에는 완전히 이제 역행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거 화석연료 많이 쓰는 데가 결국 산업, 수송, 발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각자 조금씩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발전해서 못 줄이면 어떻게 할 거냐? 딴 데서 더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공장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수송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압박을 받는 겁니다. 그냥 풍선 어디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누르면 저기 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아까 어려운 우리 환경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재생에너지 기술적 문제 하는 건데, 아까 제가 태양광 풍력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가능성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불규칙적이다. 예측 불가한 불규칙성 이런 거 가능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이 가능성이 크고, 요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막대한 부지를 소유한다. 땅 면적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고리 오륙 하나 지으면 될 걸 부산시 3분의 1 덮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건데, 막대한 부지를 소유한다. 이거 참고로 상주에 어느 굉장히 큰 호수에 보니까 이렇게,
그 발전소를 띄워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띄워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다. 이러는데 보니 용량이 3메가와트입니다. 3메가와트 별로 큰 건 아니거든요. 영월에 이거는 산을 미래가 한 건데 40메가와트입니다. 그 다음 저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인데, 저 사막입니다. 저는 뭐 주인도 없는 땅 살 저 평당 가격이나 이런 게 매겨지겠습니까? 저런 땅에 쭉 깔아놓은 게 지금 240메가와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태양광도 나라마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일본 사람들 표현해 보면 도쿄에 자기 못 하나 박을 땅도 없다는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저도 30평짜리 아파트 있는 게 부동산 전부 다 한데, 그러다가 31층이라 제가 38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나누면 저는 한 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쉽지 않죠. 자, 이제 부동산, 재생에너지가 이제 토지 이용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건 맞고, 그러나 가능성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 이게 독일의 이야기인데, 독일이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걸 보여주는데, 요거는 2016년 1월, 그 다음 4월, 7월, 10월에 독일에 요 숫자가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1, 2, 3, 4에서 1월 달에 31일까지. 요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날짜입니다. 날짜.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발전량입니다. 발전 용량이 얼마나 나왔냐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딱 봐서 아시겠지만, 이건 겨울이죠. 1월은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파란색은 풍력 발전이고, 그 다음 여기 빨간색은, 붉으스름한 거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딱 보면 겨울에는 태양광 발전이 거의 없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런 날은 보니까 태양광 풍력 다 합쳐도, 거의 0에 가깝죠. 이 사람들의 용량이 대략 원래 한 80기가와트 줍니다. 80기가와트.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보면, 제가 여기 해놓은, 동그라미 쳐놓은 데는 거의 1, 2기가밖에 안 나오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설비가 아무리 많아도 바람이 안 불거나 해가 안 뜨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른 수단이라는 게 원자력이건 화력이건 아니면 외국에 가서 전기를 사오건 그렇게 때우는 겁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죠. 근데 이거는 여름입니다. 이 여름은 더 어려워요. 여름은 더 어렵다는 게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침에 해가 뜨니까 팍 태양광 풍력은 이때 보면 7월인데 이때는 풍력이 거의 일을 안 하고 태양광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대략 20몇 기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다음 해가 지면 또 0으로. 물론 해가 독일 전역에서 동시에 딱 지고 동시에 딱 이게 아니고 천천히 떴다가 천천히 앉으니까 이게 삐쭉삐쭉해지는데, 이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이래 쫙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우리가 일정하게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발전을 쭉 많이 하면 다른 발전소를 쭉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해가 지면 다른 발전소를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껐다 켰다 죽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몰 때 시속 100km로 쭉, 예를 들어 정속 주행하는 거하고 10km, 100km, 10km, 100km 계속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연비니 뭐니 이런 거에 비교가 안 되게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게 굉장히 전력망에 그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설비가 많아도 요런 날은 그 재생 설비에서 나오는 전기가 거의 0에 가까우니, 굉장히 적으니까 결국 다른 수단을 다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수단을. 근데 만약 이런 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어떠느냐. 유럽은 사실 EU 국가들이 다 전기망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사오고 또 남으면 팔고, 독일은 사실은 전기 수출국, 순수출국,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전기는 아무리 남으면 별로 쓸모없어요. 남으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라면 정전되죠. 그죠? 남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텔레비에 전기가 일정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전기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는, 대규모 전기는 어떻게 남아도 골치 아프고, 모자라도 골치 아픈데, 이 독일은 그나마 이제 도망갈 구멍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전기줄이 다른 나라한테 묶여가지고 그때 팔고 사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알아서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그리드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별로 없죠, 우리는. 알아서 우리끼리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본, 북한, 중국 이런 데 러시아에게
전기줄만큼은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좀 쉬울 건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독일 에너지 전환 모델 자체가 일반화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는 이 좋은 거면 모르는 사람이 다 해도 다 좋은 거, 그래야 좋은 거거든요. 한 명이 하면 좋은데 그걸 다 하면 안 좋은 거. 그건 안 좋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유럽 전역이 독일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유럽 전역에 해가 동시에 같이 뜨잖아요. 웬만한 나라들이. 그럼 다 남아가지고 난리고 해지면 다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부는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데는 아까 전기를 75%를 원자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독일 옆에 헝가리 같은 나라는 그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뗍니다. 그래 먼지는 많이 내지만 거기서 일정하게 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 노르웨이 같은 데는 수력도 많고 이런 나라끼리 이렇게 서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독일이 다 태양광을 해버리고 유럽 전역이 태양광 풍력에 의존하게 되면 융통성을 발휘할 공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일반화가 굉장히 힘든 모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우리는 반도고 전기 측면에서는 섬이나 똑같죠. 위로 잘려 있으니까 도입하기 힘든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